처분권주의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분권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과실상계와 관련해서 일부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해서 외측설, 안분설, 특이하게 다른 교과서는 크게 설명은 보통은 안 하던데 굳이 본다면 내측설도 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 소속물을 분리해서 명시적 여부에 따라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등을 취한다면 안분으로 과실상계를 처리해 주는 게 정합성은 있는 듯하다. 그런데 애초에 일부 청구하게 된 계기가 만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실상계를 염두에 두고 그때 예에서 1억 원 중에 일단 7천만 원만 청구한다. 스스로도 한 30%쯤 뭔가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7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7천만 원과 1억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 3천만 원의 안분해서 과실상계를 하면 이미 스스로 과실상계를 접은 것에 대해서 또다시 과실상계 처리한 꼴이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그것은 안분설의 처리가 오히려 이중적인 처리가 되는 것이고, 외측설적인 처리가 좀 더 원고의 의사에 합치한 처리가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외측에 따라서 1억 원이라는 7천만 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인데 예컨대 30만 원의 과실이 30%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과정에 실제 청구가 들어온 것은 7천만 원 청구인데 대해서 1억 원으로 과정에서 일단 손해액이 1억 원이다 라고 판단하는 과정에 신청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혹시 대두하는데, 과실상계 처리한 외측에 의해서 처리한 결과 7천만 원 내에서 정해지는 결과적으로 금액이라면 7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판결이 나가는 것이니까 처분권주에 의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를 둘러싸고서 처분권주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례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판례의 입장은 외측설적인 처리에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 논리를 과실상계 말고 유사한 상계의 경우도 일부 청구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역시 외측설적인 처리를 실무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7천만 원만 일단 청구 들어왔는데 피고인 너가 4천만 원쯤에 상계를 하고자 해. 너 스스로 원고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어서 그것을 자동 채권으로 4천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고, 그 4천만 원의 채권의 성립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상계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법원이, 다시 정리해 볼게, 1억 원에 대해서 7천만 원을 일부 청구한 데 대해서 피고가 자기의 채권을 갖고 4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상계를 하겠다라고 할 때의 처리에 대해서 안분설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분설에 따를 경우에 7천만 원의 40%인 4,200만 원인데 3,200만 원의 경우만 70%에 40%? 70%에 40%면 네가 지금 말한 거에 따르면 2,800만 원을 한다는 거야? 네, 4,200만 원. 2,800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 7,000 곱하기 10분의 4요. 그러니까 1억 청구에 40%를 상계했을 경우에 그 7천만 원을 일부 청구 1억 원에서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왜 40%가 나와? 과실상계일 때는 본인의 잘못이 40%다 30%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4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데 40%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1억 분의 4천만 원이었고 그 나머지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도 또 그러니까 40%가 아니라 이렇게 쪼개야지. 이걸 3천만 원 대 7천만 원에 3대 7로 4천만 원을 쪼개면 여기가 1200이고 여기가 2800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맞지? 그럼 4200만 원이 되는 거지. 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안분서를 표현할 때는 내측설은 일단 잊어버려. 내측설은 보통 교과서 설명 안 하는데 안분설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다른 데는 헷갈릴 수 있게 표현됐어. 안분설은 마치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일부 청구 들어온 금액에서 퍼센트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내측설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건데 퍼센트로 계산하다 보니까 일부 청구 들어온 금액에다 계산하면 그 경우는 맞는데 실제는 정확한 안분설의 개념은 일부 청구 들어온 것에 맞추는다라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온 거와 들어온 거에서의 비례에 맞춰서 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실상계처럼 퍼센트로 곱하기를 지금 아까 언뜻 40% 곱하기를 한 거는 1억 원에 대해서 4천만 원이니까 그 40%라는 계산을 곱하기를 해버려서 그렇지 정확히는 40%면 40%의 과실상계 금액을 1억 원이라는 과실상계의 기본 전제되는 그 손해 곱하기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이렇게 안분을 한다 개념이야. 안분. 그래서 안분설의 개념을 일부 청구 들어온 금액에다가 곱한다 개념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안 들어온 금액과 일부 청구 들어온 금액에 할당해서 안분해서 처리해 준다의 의미다. 오히려 내측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과실상계 금액을 할 때 퍼센트를 40%로 했을 때의 경우에 7천만 원 들어온 것에 40%를 곱해버리면 70%에 40%하면 47, 28 빼준다 라고 생각할 때는 퍼센트로 빼주면 되는데 4천만 원을 상계한다고 할 때는 내측설적인 처리로 4천만 원을 뺄 건지 2천만 원, 2,800만 원을 뺄 건지에 대해서는 상계로 처리할 때는 퍼센트로 곱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측적인 처리를 잘못하다 안분설적인 처리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측적인 처리는 7천만 원 써 상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4천만 원을 통짜로 다 빼는 게 내측설적인 처리고 그렇게 되면 3천만 원만 남아서 3천만 원 인용이 나가고 과실상계에서 만약 40%의 본인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냥 곱하기를 해도 퍼센트 개념이니까 무방은 한데 실은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안 분돼야 되는 거야. 다행히 안 분되는 것에 퍼센트로 곱할 때는 그때는 일부 청구에다가 곱하기 40%를 곱해도 무방해. 응? 다시 이해된 거야? 지금 왜 상계에서는 퍼센트가 아니니까 곱해서 뺀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4천만 원을 처리한다라고 할 때 안분설과 내측설의 차이를 알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금액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과실상계에는 퍼센트로 나가니까 곱해버리면 되긴 되는데 실제 개념은 안분이라는 개념과 내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하라는 거지.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곱해버리면 되긴 하는데 그 곱한다라는 거의 전제는 안 들어온 1억 원 써 7천만 원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의 3천만 원 부분과 7천만 원 들어온 것에서의 안분이다. 근데 그때는 그냥 퍼센트의 과실상계일 때는 곱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되는데 상계의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상계할 금액 4천만 원을 안분한다 개념으로 가야지 안분설이 나오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가 처분권자 관련해서 그런 부분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냐면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어떤 상황을 주로 설정하냐면 변제기가 9월 말에 되었다고 생각해서 1억 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구를 들어갔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변제기를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해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행해소에 있어서 변제기가 아직 도달도 안 했는데 청구하는 것을 한번 상정해 봐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채무자한테, 상대방한테. 근데 12월 31일을 변제기로 해서 빌려줬는데 지금 기준으로 10월 달 기준으로 법원에 빌려준 돈 받고자 청구를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줄 것 같아요. 12월 31일이 변제기인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소송을 냈어요. 갚아라라고 냈어요. 그럼 법원이 볼 때 아직 변제기가 12월 31일로서 현재 기준으로 안 왔으니까 채무자가 변제기 지나서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지금 소송에 대해서 원고 청구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받을 권리는 빌려준 거가 상당 기간 쓰도록 빌려준 거고 그 상당 기간 쓸 수 있도록 변제기를 주고서 빌려준 건데 미리 지금 변제기도 오기 전에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 준다면 원고 청구는 빌려준 거는 맞지만 아직 변제기가 안 왔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원고 청구가. 근데 소송을 하다가 항상 판결의 시점은 언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판단하는 시점은 변론을 종결한 시점이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12월 31일이 변제기인데 12월 한 초순에 소송을 냈는데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나오고 해서 변제기가 소송 도중에 도달했으면 예컨대 한 1월 15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려고 볼 때 12월 31일이 소송을 냈을 때는 12월 1일쯤인데 지금 변론을 마쳐서 뭔가 판결을 해줄 즈음은 만약 1월 15일쯤 이후라면 이 경우는 소송을 낸 때 기준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판결을 해주는 시점은 소제기 시점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 종결 시 판결의 시적인 기판력, 효력의 시적 범위라고 해서 변론 종결 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형사사건은 이 판결을 뭐를 갖고 평가 내지는 응징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건데 민사사건은 언제 시점을 갖고 판단 내지 평가를 해주냐면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주는 거니까 소제기 시점에는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론 종결 시점에 변제기가 도달하고 빌려준 거 맞고 안 갚은 게 맞다면 그때는 갚아라라는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기 시점에는 아직 변제기가 안 왔더라도 즉 그래서 판단 시점에서 볼 때에 변제기가 이르렀다면 다른 게 모든 게 갖춰졌다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차이를 지금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냈는데 변제기가 안 왔다라고 할 때에 변제기가 왔냐 안 왔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소제기 시점에는 설사 안 왔어도 변론 종결 시점에 왔으면 맞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책을 읽다 봤으면 현재 이행의 청구, 이행해소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칭되는 개념이 장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현재와 장래에 대한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데 그럼 아까 다시 가장 처음에 던진 상황으로 가보세요. 변제기가 도달했다 또는 변론 종결 시까지 변제기가 도달했다라고
됐었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받겠다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즉 현재의 변제기가 지금 도달했다라고 해서 냈는데 심리한 결과 변제기를 한 3개월 뒤로 미뤄졌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직 변제기는 3개월 남았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변제기가 아직 안 왔으면 법원은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의 판단에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겠죠. 변제기가 지나야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이 경우에 장래 이행 판결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 251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전제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기준에서 3개월 뒤에 변제기가 오면 갚아라라는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봐요. 변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청구를 했다면 고지고대로 법원은 판결을 하고자 한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면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빌려준 거 맞고 채무자인 피고가 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왔는데, 다른 거의 싸움은 어느 정도 다 정리정돈해서 하는데 변제기를 3개월 늦춰준 거로 법원의 심증이 든다면 이왕지사 이렇게 사건화된 거인 이상 아예 기각시키지 말고 3개월 뒤에 갚아라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게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원고는 결국 기각당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을 내는 거를 원하겠느냐, 아예 내친 김에 그냥 이것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그냥 3개월 뒤에 받는 것으로 해줘도 원고의 의사로서는 생으로 다시 내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고는 원래 현재 이행의 소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지만 법원이 약간 원고의 신청과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것이 들어가면서 장래 이행 판결로서 3개월 뒤에 받아라라는 판결을 지금 시점에 내려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터지는 건데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싸움 내용에 대해서 기각을 해준다라면 그 기각의 내용은 빌린 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각시킨 거와 달리 이 건은 빌린 거는 맞는데 변제기만 늘려줬기 때문이라면 그냥 이 경우에 해결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원래는 다시 돌아가서 3개월 뒤에 받을 거인데 지금 낸다면 그건 법원이 기각시켜요. 근데 이 사건은 3개월 뒤에 받을 거라는 판결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모든 싸움 내용에 비춰서 원고가 현재 이행으로 청구가 들어왔지만 들어왔는 것을 전제로 심리한 결과 뭔가 옥신각신 싸움이 있는데 변제기 때문에 그냥 기각시켜버리면 이 싸움의 해결에 어느 정도 법원이 결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각시키는 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이 그냥 장래 이행 판결로서 3개월 뒤에 갚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원고 신청 범위와는 다른 판결 아니냐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문제가 됐는데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 돼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장래 이행은 함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법원이. 어디서 막히냐면 미리 청구할 필요의 소의 이익을 통과 못하고 부적법 각하시켜요. 다시 정리해보세요. 3개월 뒤에 내가 돈 받겠다는 소송을 지금 낼 필요성이 없다. 내지는 법원이 지금 판단해줄 필요 없다가 출발점이에요. 3개월 뒤에 가서 과연 채무자가 너한테 돈을 안 갚으면 그때 가서 받을야 되는지 아닌지의 싸움이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 3개월 뒤 싸움은 왜? 네가 소송을 냈었어도 3개월에 지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해서 싸움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3개월 지나가 보고 나서 변제기가 지나서도 안 갚으니까 그 안 갚은 이유가 뭐냐를 따져서 판결로서 그럼 갚아야 된다 아니다의 싸움의 결론을 내려줄 것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네가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요.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래 이행의 소를 인정해 줄 필요성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251조의 조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이행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뭔가를 하기로 했지만 그날 딱 가서 안 해주면 진짜 황당해지는 이런 상황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지금 그것을 서로 간에 따지고 있어요. 1개월 뒤에 결혼식으로 하기로 하고 막 예복을 맞췄는데 어쩌고 뭐가 지금 안 맞으면서 이게 막 무산되거나 막 서로 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도 1개월 뒤에 해줄 거니까 그날 결혼식까지 가봐서 결혼식 전날 이제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날 가봐서 안 오네 하고서 소송 내봤자 이미 게임 아웃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나한테 옷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날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은지 하여튼 네 말이 맞더라도 지금 빨리 결론이 나야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당일에 그때 가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그럴 경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싸움을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 채무자로서 몰린 자의 이행이 스스로 자진해서 할 이행이 지금 뭔가 무진장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가봤자 이행이 안 될 게 뻔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청구를 할 필요성이 이미 싸움의 내용에서 두드러지고 있을 때 이럴 때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뭐 임대차라든지 아니면 아예 더 나쁘게 무단으로 이 땅을 X 땅을 쓰고 막 있어요. 나 집도 짓고 뭐 해서 쓰고 있어요. Y 나름대로는 뭐 임대차에 의해서 쓰던 뭐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X가 Y를 상대로 이 토지를 인도 청구를 요청하고 있고 토지만 돌려받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이었으니까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보통은 같이 걸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또는 이쪽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시점부터 그 동네에 월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Y가 무단히 쓰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Y를 상대로 X가 토지 인도 및 월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의 차임을 언제까지 네가 나한테 토지를 건네줄 때까지 토지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이제 금원적인 청구를 보통은 붙이는데 이 경우의 싸움은 채무자가 왜 개기고 있냐면 뭐 임대차를 했는데 X 입장은 임대차가 만약 끝났다라고 하는데 Y는 임대차가 계속 지금 유효하다라든지 또는 X가 너 무단히 내 땅을 쓰고 있다는데 Y는 무슨 권한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권한이 있어 쓰고 있다든지 하고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의 싸움의 내용에 비춰서 어떤 청구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인도 청구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냐면 인도를 마칠 때까지 건네줄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요 인도할 때까지라는 부분은 잘 보세요. 만약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식이 되냐면 변론 종결 시점까지 과거부터 판결하는 기준인 변론 종결 시점까지는 이미 발생한 금액으로서 만약 1년 전부터 불법 점유했다면 지금 1년 뒤까지 50만 원씩 600만 원과 그 다음에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다음 달 언제까지 토지를 나한테 인도할 때까지 반환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어떤 물건을 반환할 때까지의 의미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 상당의 그 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세요. 변론을 종결했을 때 그런 판결을 내려주면 토지를 인도하라는 현재 부분에 대한 거와 지금 변론 종결 시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이 요까지 부분은 현재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뭐 한 달 단위로 친다면 세 달, 네 달 언제까지 이 토지를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언제 토지가 인도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의 부분은 장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 이후 부분부터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네 달이 될지 토지가 최종적으로 Y로부터 X에게 인도될 때까지 부분이 장래 이행 부분에 대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소송 패턴인데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 토지만 반환받고 네가 여태까지 사용한 대가는 내가 안 받겠다라면 상관없지만 보통은 소송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토지를 인도하라 플러스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때문에 원고가 이렇게 내는 것도 무방해요. 그냥 앞으로 건 안 받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만 받겠다 하면 현재 이행 부분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토지를 나한테 실제 반환해서 인도할 때까지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 그냥 현장에서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결국은 제로겠지만 뭐 한 두세 달 뒤에 반환하면 그 두세 달 부분은 지금 판결 내려준 시점에서의 장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변론 종결 시 이후 부분은 장래가 되니까. 그러면 이 판결을 이 장래 부분에 대한 판결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의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토지 인도 반환을 자기가 Y 입장에서 할 의무가 없다는 둥 그러니까 더더욱 반환할 의무가 없고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다라면 손해금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둥 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싸움의 내용에 비춰서 이 장래 부분도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싸움의 의무의 존재 등을 다투니까 미리 내다보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미리 청구할 필요의 예예요. 만약에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이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래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달 가서 한 달분 청구하고 그 다음 달 가서 또 한 달분 청구하고 아니면 한 달분으로 청구하지 말고 아예 1년 지나서 모아서 1년분 청구하고 그때 가서 비로소 발생한 1년분 차임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된다면 일실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실이익.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재산적인 손해가 있고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재산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내가 직접 병원비 낸 것을 내가 일단은 냈으니까 그것을 돌려받아야겠죠. 손해배상 배상 받아야겠죠. 그런 건 적극적 치료비 같은 것에 영수증에 따른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 손해라는 게 뭐였었어요? 잃어버린 이익. 내가 그때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팔을 다치고 해서 뭔가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게 팔을 다치면서 내 능력이 40%쯤 떨어졌다라고 친다면 40%쯤의 월급이 깎일 거 아니에요. 단순 어떤 노동적인 일을 아주 뭐 산수적으로 어떤 생각해 본다면 그 팔을 쓰는 어떤 일을 한 60%밖에 못 해내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40%에 해당하는 100만 원씩 월 받을 수 있는 것이 40%를 못 받는다고 치면 6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이 40만 원을 나한테 변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일실이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40%를 계속 못 받게 돼요. 그것을 그 일실이익을 배상받으려면 미리 지금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지나고 내가 40% 일 못한 것에 대해서 달라. 그 다음 또 한 달 지나서
40% 달라. 또 한 달 지나서 달라. 만약 한 달 단위로 청구한다면.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그건 너무 귀찮고 한 1년 지나서 1년 거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확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한 달 뒤인 일은 아주 극단적으로 볼까요? 지금 입장에서 40% 능력이 상실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00%는 그냥 130% 능력이 생겨가지고 극단적으로 보면 100만 원 그냥 다시 벌어들인다고 치면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달, 다다음 달 40% 주라는 거와 사실은 한 1년 뒤에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100% 됐고 그게 맞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가서 일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장래를 매달 다음 달 받으라고 한 거와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은 뭐예요? 손해배상은 원래 뭐예요? 원래 잘 가면 과거에 받은 것을 지금 단계에서 보상해 주는 건데 다음 달 다다음 걸 받으라고 하는 판결을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려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더더욱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받냐면 현재의 값어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민법에서 호프만식으로 하느냐, 라이프니츠식으로 하느냐, 즉 달리로 하느냐, 복리로 하느냐라는 계산을 하는 방법을 혹시 용어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것,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만약 인정된다면 이 40%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그런 일에 직업에서 잘릴 때까지 월 40만 원을 보상받겠다라는 청구가 들어가서 인정되면 그렇게 받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의 정년이 뭐 그런 일에서 뭐 60세라면 60세까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33세였으면 지금부터 60세까지 매달 40만 원씩 받는 건데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정액으로 받고자 그것을 달리든 복리든 즉 라이프니츠로 하든 호프만으로 하든 이렇게 역산을 해서 현재 값어치로 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는 매달 40만 원씩 33살이라면 그 다음에 정년이 60세라면 27년간 그렇게 받는 것을 지금 청구한 거예요. 근데 예컨대 33세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보니까 네 능력이 40% 없어졌다 해서 판단했는데 아까 같이 한 뭐 3년 뒤에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완치되는 상황도 나오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려준 판결이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가서 그 손해를 입었다고 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괴리가 발생한다 그런 것이 지금 말한 것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왜? 1년 뒤에 완치됐으면 청구를 못 할 테니까. 40만 원 손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기준으로는 손해가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장래 이행 부분이에요. 그런 거의 청구는 지금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소외 이익이 없다예요. 소외 이익이 없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소외 이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예외적으로 있는 거고 원칙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이행 청구는 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기준으로 다다음 달 건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그 절실함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실함을 표현한 게 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거죠. 미리 청구할 필요. 그래서 아까 예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뭐야?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하려는데 지금 뭔가 양복 원단이 그런 거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서 뭔가 불만이 어쩌고 그런 거 쓰려면 원래는 이렇게 100만 원에 계약할 게 아니라 200만 원을 했어요. 이런 낌새가 막 옥신이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원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옷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투입점료라고 해서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행기가 만약 안 됐으니까 그런 이행을 안 했다라고 따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날 가서 그런 따지며 봤자 이미 상황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도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이 경우는 뭐다? 그 절박함은 이 경우는 절박함은 아닌데 이 경우는 또 왜 나온 거야? 지금 싸우는 피고의 태세에 비춰서 지금 것의 법원이 이 부분까지 이미 현재 부분까지만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주더라도 그 다음 달 싸움은 결국은 Y의 점유가
적법한 거냐 아니냐라는 결론은 났기 때문에 결국 Y가 다음 달에도 가만히 이행을 않는 태도를 보이는 지금 입장에서 따지는 입장에서 미리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 너 그만큼씩 주어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예예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판결은 한번 확정되면 결론으로서 양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이제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과거적 적어도 종전에 있던 것이 그렇게 된 것은 뭐 나중에 이제 재심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사유는 뭐 있으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기판력을 갖다가 이제 깨트릴 수는 있지만 하여튼 확정시키는데 장래 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 거는 예상해서 내려준 거예요. 즉 장래 부분에 대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다. 소의 이익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장래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미리 판결을 받는 게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51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빠져서 얘기해 준다면 또 그러한 그럼 장래를 내다보고 내린 판결의 가운데 그런 사정의 변동을 수반해서 이미 한번 내린 판결을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아주 되게 쉽게 생각한다면 그럼 뭐 그거 바꾸면 되지 않냐 내용 뭐 판결 내용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법원이 한번 내려준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순진하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뭐 판결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렇게 인정 재심 사유가 없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끝끝내 40만 원씩 줘야 돼요. 뒤집어서 보면 또 어떤 거예요? 나는 한 30% 정도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한 100만 원 벌이가 있어서 한 30만 원 정도 보상받겠다고 자기가 얘기해서 그렇게 판결 내렸는데 의외로 다음 달에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한 70%쯤 내 능력이 더 막 나빠졌어요. 그러면 원래 미리 장래이행 판결을 안 받아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70% 나빠진 시점의 기준으로 70%만한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 뻔했는데 얘가 미리 그냥 지금 단계에서 한 30% 정도 지가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결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경우는 원고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70%쯤까지 능력이 됐는데 근데 지가 바란 것은 30% 정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30%를 해준 건데 그 뒤에 갑자기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 정도의 능력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민법에서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후유증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사실 민법에서 나와요. 후유증이 나타난 거. 근데 지금 자기가 하여튼 30%만 바랬다고 해서 미리 받는 게 자기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70%로 더 나빠졌을 때는 그 40% 정도를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에 불거져요. 자기가 받은 피해는 자기 스스로 지금 요청해서 법원이 얼마 정도만 지금 보상하라고 그랬어요? 30% 정도만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해서 보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되게 순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얘는 70% 정도의 이제 노동 능력이 상실됐어도 30%밖에 못 받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40% 정도를 추가로 받으려면 뭔가 되게 어려운 조치를 밟아야 돼요. 기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그런 조치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원고도 나빠질 수가 있고 반면 피고도 그 뒤에 원고의 상황이 그게 아닌 경우에 뭔가 조치를 밟아야 돼요. 판결은 그러니까 한번 확정되면 두 사람 간의 그 기본적인 판결에 있었던 발생한 관계를 그렇게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1조 다음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하나 반영해 주는 게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정기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다음 달 30만 원, 다다음 달 30만 원, 다다음 달 30만 원인데 그 뒤에 예컨대 이 토지를 지금 부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 토지를 갖고 얘기한다면 토지 인도 및 그 토지에 현재 빌려 쓰려면 아까 말한 대로 월 차임이 한 50만 원 정도 월 차임 5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산돼서 주의 토지가 돼서 그 정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판결을 장래 부분까지를 지금 요청해서 받아놨는데 갑자기 거기가 무슨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면서 월 500만 원 정도 차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고는 스스로 얼마만 달라고 이미 해서 판결을 받아놨어요. 월 50만 원 정도만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판결이 받아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미리 청구하지 말고 그냥 그때는 그때 당시에 과거분만 받고 지금 와서 500만 원 받았으면 더 좋을 뻔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7배, 7점 몇 배 뛴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피고 입장에서 인도시까지 월 50만 원 내라는 판결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행하면서 토지 인도를 갖다가 미루고 있으면 얼마씩만 주면 돼요? 월 50만 원만 치르면 돼요. 지금 판결은 자기가 졌어요. 피고 입장에서. 그래서 이 토지를 주라고 했는데 판결은 인도시까지 월 50만 원이니까 월 50만 원 값어치보다 지금 보니까 내가 그 빌려서 또는 자기가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장사하던 게 월소득이 50만 원 감당할 정도 이상이라면 지금 현재의 지하철 개발 그것 때문에 7배, 10배가 돼서 월 500만 원도 지금 값어치로 지금 빌려야 되는데 판결문에 뭐라고 해주고 있어요? 월 5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줄 생각 있다가도 그냥 자기가 계속 토지를 쓰면서 판결문대로 얼마 주면 얼마가 이익인 거예요. 현재 그런 땅을 자기가 사용하려면 5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차임을 치러야 되는데 50만 원만 판결해서 주라고 했으니까 450만 원 정도의 오히려 이행을 미루면 미룰수록 토지 인도를 미룰수록 월 50만 원만 치르면서 500만 원 값어치의 차임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꼴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고가 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저하게 어떤 이런 금액이 확 뛰어든다든지 했을 때 과거에는 그러면 과거 논리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50만 원만 주면서 쓰면 될 뻔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판례가 그 차액을 만약 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액인 450만 원을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판력이란 이론 때문에 걸리니까 어떤 이론을 쓰면서 했냐면 애초에 50만 원 청구를 일부 청구한 것으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93년도 아주 한참 전 판례인데 그렇게 이론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일부 청구로 하면 그게 추가 청구가 가능했던 게 이 사람은 애초에 50만 원을 일부라고 표현해서 청구했다면 잔부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의 논리인데 이 케이스는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450만 원의 추가 청구를 일부 청구에 명시했다라고 의제해서 봐서 잔부 청구가 기판력이 걸리지 않고 또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 구성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7.8배 정도의 차임 상승의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청구를 인정한 게 아마 93년도인가에 판례가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배려로 판례가 조금 어거지스럽게 일부 청구 이론을 명시적 일부 청구 이론을 의제시켜서 그 케이스를 해결을 해준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번 있었는데 아예 2002년도 민사소법을 크게 개정할 때 2002년도 민사법 크게 개정할 때 252조 같은 조문을 하나 둔 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다음 달 월차임 5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류의 이행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뒤에 상황 변경 때문에 현저하게 사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정기금 지급을 변경하는 소를 지금 조문에 두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93년도의 판례적인 처리와는 조금 그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는 의도는 똑같은데 취지는 이거는 50만 원짜리 판결이 내려진 것을 기판력 있는 그 판결을 무시하고 아예 새로 500만 원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93년도 판례가 처리한 테크닉은 50만 원 대 500만 원의 차액인 450만 원을 또 한 번 청구할 수 있게 일부 청구와 잔부 청구처럼 구성해서 명시적인 경우라면
명시적 일부 청구라면 기판력이 걸리지 않고 또 한 번 청구 들어갈 수 있게 구성해서 450만 원 차액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또 한 번 내줘서 500만 원을 맞춰주는 식의 상황이라면 지금 252조의 변경에서는 어떤 테크닉이냐면 50만 원짜리 판결을 내렸던 것을 원래는 판결이 있고 기판력이 있으면 재심 사유 없으면 함부로 그걸 취소시키고 무시할 수 없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500만 원짜리 판결을 따로 또 한 번 내준다는 거죠. 테크닉이 조금 틀린 거 알겠어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은 그런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현저한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500만 원짜리 판결을 따로 또 한 번 내주는데 그거의 걸림돌은 50만 원짜리 판결이 한 번 있었다는 게 걸림돌이고 그게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기판력이 발생해서 난감해지는 상황인데 그 제도로서 기판력을 깨고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이행해소 이런 거를 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분권자와 관련돼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장래 이행 이런 개념인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온다면 현재 이행 청구를 했다. 자기 딴에는 변제기가 도달해서 못 받고 있으니까 돈 받겠다라고 라는 1억 원 청구를 했는데 변제기가 그때 현재냐 장래냐는 정확히 말한다면 변론종교실 기준으로 하는 얘기다. 일단 그게 포인트죠. 근데 자기 딴에는 하여튼 소재기 시점에 뭐 이미 와 있으면 변론종교 시점에 와 있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여튼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해서 냈는데 보니까 법원의 심리 결과 아직 이행기는 한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유예시켜줬다라는 판단이 든다. 그랬을 때 이것을 고지것대로 내려주려면 아직 이행기가 안 됐으니까 원고 청구는 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이행의 판결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3개월 뒤에 갚아라라고 하는 판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가 처분권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는 F 맞는 게 나 그냥 그래도 한 C 맞는 게 나. 그렇지. 그냥 내가 F 맞고 재수강하는 게 나 그냥 C 맞고 원래 재수강이 뭐 다시 몇 학점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F로 때리는 거는 청구기각 시키면 뭐는 할 수 있어. 3개월 뒤에 가서 생으로 낼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제기가 3개월 뒤로 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뭐 그게 뭐 그런 상황이 맞다면 3개월 뒤에 가서 만약 변제기를 3개월 유예해 준 거로 돼서 지금 뭐 이건 기각당하더라도 그 뒤에 못 하는 건 아니야. 3개월 뒤에 가서 이제 변제기가 됐으니까 1억 원 청구해서 이기면 되는 건데 지금 그냥 아예 어떻게 3개월 뒤에 받아라가 아까 좀 얘는 이상했지만 뭔가 조금 밀린 건 밀린 거야. 당장은 못 받게 되는 거야. 3개월 뒤에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인 금액적인 일부 인용은 아니야. 왜냐하면 수치적인 금액적인 일부 인용을 예를 든다면 1억 원 청구했는데 한 7천만 원만 인정됐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한 3천만 원 까인 거잖아. 그런 의미의 일부 인용의 수치적인 건 아닌데 어떤 질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보면 수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질적인 거는 조금 진 거야. 밀린 거야. 지금 당장 급하게 받고 싶은데 그렇게 네가 끝끝내 네가 난 당장 아니면 아니겠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어. 당장 난 죽었다 깨도 그냥 오로라 나싱으로 당장 아니면 하겠다. 그게 처분권주의라는 거야. 네 의사에 비춰서 처분권주의란 그 개념의 출발점은 사적 자치. 그게 소송법 와서 내 의사, 사적 자치. 그러니까 그거에 읽을 때도 정확히 말한다면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대로 나는 현재 오로지 현재 이행만이다 했을 때는 그런데 내가 법원이 알아서 장래 이행으로 내려준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맞춰서 한다면 해줄 수 없다가 되는 거야. 처분권주의 의배가 되는 거야 사실은. 왜? 원고가 신청한 범위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해준다라고 본다면 기각을 때려주면 돼. 좀 이따 나오려는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도 그래. 거기서도 좀 이따 아직 설명 안 들어갔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말하면 기각시키면 돼. 법원도 뭐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냥 기각시켜주면 돼. 네가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하면 돼. 그런데 법원이 보니까 어차피 니들 관계는 빌려줬느냐 안 빌려줬느냐 갖고 싸우고 있고 결국은 변제기가 3개월 뒤인 것으로 된다면 그냥 내가 여기까지 다 끌고 온 김에 3개월 뒤에 갚아라라고 여기서 아예 내려준다. 근데 3개월 뒤이기 때문에 그게 장래 이행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현재 이행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처분권주의에 비춰서 문제가 되는데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원고로서도 아까 말한 대로 좀 상황 웃겼지만
그냥 F 맞느니 그냥 D라도 맞고 C라도 맞겠다. 그게 수치적일 때는 확실히 지금 느껴지지만 어떤 수치적인 건 아닌데 느낌상은 조금 밀린 것 같다. 밀리더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수치적인 일부 인용이 인정된다면 이런 것도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게 그 예로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장면을 바꿔서 그 다음 나온 예는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의 그런 또 하나의 예가 나와. 똑같은 논리야.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서 예컨대 빌려줬다가 또는 집을 빌려줬다가 예를 들어 집을 빌려줬어요. 집을 빌려줘서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피고 입장에서 보증금 내놓기 전에는 반환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 항변 같은 거를 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토지 등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뭐 했을 때 피고가 반대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게 예컨대 동시이행 항변이라든지 또는 뭐 유치권이라든지 해서 이게 상환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이런 반박을 피고가 한다라면 법원이 그런 반박이 맞다라고 하고 주장이 나왔고 반박이 맞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너도 내가 나한테 받을 게 있어서 보증금 예컨대 보증금 반환받기까지는 내가 이 임대 목적물을 너한테 돌려주는 데 대해서 거절하는 식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해버리고 그 말이 맞다면 법원이 고지것대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원고 청구를. 그런데 법원이 그 동시이행 항변을 감안해서 피고가 원고한테 이 물건을 주는 것이라는 원고 신청에 대해서 약간 깎인 듯하게 나도 원고도 얘한테 보증금 돌려주고 받을래?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는 게 내 의사에 비춰서 그냥 청구 기각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얘한테 보증금권은 이 판단대로 맞다면 내가 줘야 될 입장이니까 어차피 이 판결에서 줄 거 주고 받아라 라는 판결을 내가 의사에 비춰서 그냥 수용하겠느냐. 즉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예컨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고 있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네가 나한테 빚을 마저 다 안 갚고 남은 게 있다 라는 반박을 소송에서 벌리고 있어요. 그럼 원고는 채무자가 오히려 저당권 말소를 바라는 채무자가 다 갚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말수만 요청하고 있는데 법원에 볼 때는 잔존 채무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고지것대로 판결을 해주려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잔존 채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 말소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이 아예 그걸 감안해서 잔존 채무를 갚고 나서 말소 받겠느냐의 판결을 해주는 그게 원고의 의사에 비해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경우도 원고가 나는 진짜 한 푼도 너한테 채무 남은 게 없다라는 식으로 끝끝내 그런 정도의 강력한 의지라면 과연 그게 원고의 의사에 맞는 판결이느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는 채무가 진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했을 때 잔존 채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대칭되는 이 판결을 내려주는 게 과연 원고 의사에 맞겠느냐, 라는 식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원고의 의사, 그게 처분권주의 핵심 키워드인데 일단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법원이 잔존 채무를 소멸시켜서 갚고 나서 소멸시킬 것을 해서 너가 저당권 말소를 받아라. 그것은 조금 어려운 건데 아까는 동시이행을 얘기했는데 이건 선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왜 선이행 판결이라고 하냐면 저당권 말소에 대해서는 먼저 갚고 말소받는 거니까 아까는 동시이행이 줄 거 주고 받으라는데 이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채무를 소멸시킨 다음에 잔존 남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소멸시킨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받아라라는 판결을 내려줘요. 그래서 동시이행과 비슷한 꼴인데 상환으로 동시로가 아니라 이 경우는 한 다음에 하라라고 나오는 판결이기 때문에 선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상황의 처분권주의에서는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행 청구를 했는데 그런 게 걸려들어서 바터로
받아라라는 판결이 처분권에 비춰서 가능하겠는가의 문제인데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이나 이런 게 지금 예로 유치권 항변이나 이런 게 예로 되면서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환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의 예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건 252조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요건에서는 정기금이니까 일단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252조의 적용 대상은 일단 안 되죠. 왜냐하면 정기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현재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안 되죠. 그러면 한번 받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논리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 측이 문제 삼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피고 측이 문제. 둘 다 궁금한데 만약에 더 받아야 된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일부 청구로 이제 하는지 아니면 덜 받아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풀리실까요? 일단은 252조에 조문이 생기긴 했지만 이 케이스는 정기금 지급을 명한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252조 요건에서는 벗어나는데 과연 그럼 93년도 판례처럼 어떤 그런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기존 기판력을 어떻게 깰 건가의 논리를 구성하고 지금 252조 말고 그럼 93년적인 판결 거꾸로 채무자 측에서는 지금 원고 측에 더 받는 경우가 93년 판례거든요. 예컨대 뭐냐면 처음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했던 게 7.8배 정도 갑자기 뛴 거예요.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거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피고 입장에서는 줄 만큼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라고 한 만큼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기판력을 깨는 거에 그런 류의 상황이 강제 집행에서 나오는 소송이 하나 있는데 청구 이의소라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깎아 내리는 식으로 해서 반격을 하는 소송 형태가 청구 이의소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그런 케이스는 피고 측이 억울했을 때는 그런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받아줄 건지는 미지수고 하여튼 그 252조의 2002년도에 조문에 따른 것은 정기금이 아니니까 일단은 안 돼요. 그다음에 다시 정리해 준다면 93년도적인 판례적인 처리를 일부 청구라든지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지는 아직 뭐 사건 없는데 252조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93년 판례가 유효한지는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죠. 만약 원고 측이라면. 그다음에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는 뭐 후유증이 한 막 있다고 그래서 월 100만 원씩 주라고 했다든지 했는데 월로 하면 정기금으로 혹시 해볼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일시불로 했는데 보니까 이건 뭐 거의 꾀병 비슷하게 해서 또는 뭐 운이 좋았는지 나서 더 줄 필요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청구 이의소라는 게 있어요. 청구 이의소의 정확한 개념은 변론 종결 시에 내려진 판결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뭔가 깨트릴 수 있는 류의 소송 형태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은 어디 시점까지 반영된 거예요? 변론 종결 시점까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상황이 담긴 거는 타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의 이후 시점인 변론 종결 시점 이후는 그 판결이 말해주고 있는 상황은 변론 종결 시점까지니까 그 이후 상황까지 이게 굳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상황은 이 판결이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변론 종결 시점 이후의 상황이 반영돼서 이 판결을 거부, 부정, 깨트릴 수 있는 여지에 그 제도가 정구이의소예요. 청구이의소. 그런 제도가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어떤지 그 상황이 그 변론 종결 시점 이후의 상황인지 아니면 애초에 원래 상황인데 뭐 그런 건지 등등을 따져서 피고 측에서는 그 금액을 낮추는 쪽이라든지 부정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제도는 있는데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상하고 설정하려는 상황이 종결 시점 이전 거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런 상황. 판결을 한번 딱 내려지면 두 사람의 관계는 판결의 기준 시점인 변론 종결 시점에 스스로들의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판결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닌데라도 일단 확정되면 구속돼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 법률 관계가.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상황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변론 종결 시점 이후 거는 이 판결이 말해주는 것을 다 반영해서 말해주는 건 아닌 게 분명하니까 그거는 깨트릴 수 있는데 그게 청구 이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고 측에서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 상황이 그거에 맞는 건지는 따져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정기금 지급 명한 판결은 일단 정기금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또요. 또 한 명만 더 물어봐. 한 명 더 안 물어보면 안 끝나. 안 끝나. 동일이는 안 돼. 어? 나를 테스트하냐? 집행법 44조. 민사집행법 44조. 아, 그냥 그 이상하게 나를 물매겨 놓네. 참. 44조. 수고했어. 44조.